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찐 보수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네, 장 교수님 옆에 있는 게 두려운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갈데 없는 남자 hen근택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오갔던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성격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네 분과도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직접적인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마중물 토크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여성 혐오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인데 김영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혐오 범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자체가 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 범죄라는 건 강남역 사건처럼 네. 여성이 피해자니까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를 이제 여성 혐오라고 하는 거고 예. 이건 그냥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냐라는 프레임 자체가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건데 김현숙 장관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자체가 언어 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필요한 거는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 더 어떻게 강화돼야 되는지 뭐 이 정부에서 무고죄를 강화하겠고 뭐 성폭력 관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의 흐름에 문제는 없는지 재고가 필요하진 않은지 여기에 여성가족부에서 답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와가지고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에요. 이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프레임 씌우기를 왜 장관이 나서서 했는지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앞뒤 맥락 봐야 되겠지만 이게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아마 답변을 한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예. 저도 당연히 그 질문 자체가 성립 안 한다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했을 때 이게 남성 혐오 범죄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과관계가 없이 어떤 무작위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특정 성별을 혐오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형태의 범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산적인 논쟁을 해야지 저도 똑같이 프레임에 굳이 빠져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 혐오라는 것이 단순히 나는 여성이 싫어.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적인 문화나 관습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예. 이번 사건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한다면은요. 남성이 그냥 잠재적인 가해자가 돼요. 그러면 그렇죠. 젠더 갈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 변호사님. 뭐 저도 여성 혐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한 90% 이상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통계도 보니까 20대 올해 처벌된 사람 중에 1,285명 중에 1,113명이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피해자가 이제 여성인 걸 알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쨌든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뭐 혐오라는 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진우 변호사 말씀처럼 뭐 아시아인 아니면 여성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여성 혐오 범죄로 딱 규정하기는 좀 애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 우리 사회에 좀 뿌리 깊은 젠더 기반의 어떤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르게 취급되는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계속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성 혐오 범죄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엄밀하게 개념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여성 혐오 범죄가 우리 사회에 없다는 게 아니라 요번 신당역 사건이 이제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냐라는 논쟁에 가두면 이 문제의 생산적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네. 물론 이제 이 불법 촬영, 스토킹, 뭐 살인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고 그 기저의 일부에는 여성 혐오가 약간 깔려 있다는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논박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문제는 그 이제 뭐 경찰이나 뭐 법원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됐던 법원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또 대처할 거냐. 우리 사회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소 예민한 주제긴 합니다만은 뭐 우리 사회가 같이 생각해볼 만한 주제이기도 해서 네 분과 의견 나눠봤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또 어제 못다한 정치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예,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뉴스들은 뭐 다 보셨을 테니까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네. 신문에서. 신문을 봐요. 근데 김준호 변호사님 진짜 아, 신문 보죠. 네. 저도 진짜? 구독해요. 예. 저 아침 새벽마다 와요. 그래요? 예. 새벽에 집에 잘 없잖아요. 그건 외박 맞긴 맨날 하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뭐 얘기를 할게요. 영빈관 신축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다.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런 발언들, 태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편하실 테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네.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진짜 신문 보고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통령실의 총리실 패싱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굉장히 저는 여전히 한덕수 총리가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스마트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 체념 어린 목소리에서 내가 이러려고 총리를 했나 뭐 이런 어떤 자조적이고 회한적인 그 서정적 자아가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연세도 있으신데 아마 지금 생각은 이렇게 할 거였으면 나 그냥 한 1년 정도 채우고 물러나야겠다. 요즘 이런 생각이 그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책임 총리 운운했던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계속 이렇게 패싱할 거냐 아니면 제대로 좀 예우도 아니죠. 일이 제대로 공식적인 루트로 돌아가고 총리실과 좀 긴밀하게 협조가 되는 국정 운영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이 신문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뭐 인터넷에서 보는 기사가 또 아니라 뭐 종이 신문인 것 용산 같아요. 신문 이런 거 아니 얘기하시려고 용산 신문이 하는 아니라 거죠. 종이 신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간 신문. 아니 종이로 보는 신문 그러니까. 아침에 뭐 나오는 그게 신문. 조간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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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제인가요? 그젠가 대정부 질문할 때도 예. 민주당 의원이 뭐 48조 회담인데 그거 맞잖아요 막 이랬더니 계속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근거가 있냐 어디서 나오냐 나 몰랐다 못 들었다 이랬는데 예. 아니 다들 알고 있는데 우리 핸드폰으로 기사 보고 그게 막 문제가 기사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이분은 48조 회담 아니다. 뭐 따로 뭐 그렇게 설마 그랬겠냐. 뭐 이러시는 거 보면 걱정을 내시기도 하셨어요. 예, 네. 격정까지 내시더라고. 화까지 내시면서. 두 분이 호흡이 잘 맞네요.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저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이 신문을 이렇게 편집해 주잖아요. 쫙 그날 관련된 거. 그런 걸로 제가 보기에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 신문을 보신대.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신문 원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안 기사를 잘 안 보시는 보신대요. 거죠. 다음날 그러니까. 아침이 될 때까지는 맞잖아요, 제 말이. 정보가 맞잖아요. 느린 아니 거예요. 그 요약된 A4 용지로 이렇게 참모들 해준 게 아니라 진짜 신문을 보신대. 저도 신문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예전 분들은 다 이렇게 아침 10대 일간지 나오면 맞아요. 이렇게 쑥 한번 훑고 이렇게 하루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총리실 저는 이제 일단 그러니까 총리실 직원들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이게 총리님 본인은 뭐 그렇다 쳐도 이게 지금 가장 핫한 주제들이고 대정부 질의 하면 당연히 나올 만한 주제면은 총리실에서 당연히 예상 질답을 만듭니다. 그리고 보통 의원실이 이게 그 질문지 쓰면은 원래 보좌관 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밤에 신문지 좀 주세요. 질문지 주세요 하가지고 이제 뭐 간식 그 사들고. 뭐 치킨이랑 피자 이런 거 들고 야당 의원실에 찾아가서 한 번 가면 안 주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줄 때까지 막 자정 넘어서도 좀 저희 달라고. 보좌진들이 무슨 치킨이나 피자에 넘어가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뭐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내 진미를 들고 갔는지는 명예훼손 모르겠습니다. 소송 인지상정이니까. 예. 뭐 예를 들어. 예. 근데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왜냐하면 서로 합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생산적인 이 대정부 질문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냥 총리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던져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께서 총리실을 안 쪼우시는 건지 아니면 총리실이 좀 왜 넋을 놓고 있는 건지 좀 답답하고 대통령실이 총리실에 정보를 안 주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아니 근데 일단 여기 영빈관이랑 다른 거는 좀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빈관 신축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모르는 수석이 더 많았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리에 진행 비밀리 이상하지만 아무튼 좀 진행된 거라면 총리에까지 정보 공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그냥 기사만 봐도 나오는 것들은 총리실에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그때 바로바로 쪽지로라도 총리님한테 드리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대응이 안 그러니까 되는지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국정감사 보좌관을 해봤던 저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 야당의 보좌진들이 총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저기 질문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은 안준 건가요? 저희 이번에 뭐 질문 안 합니다 네. 라든지 아니면 질문할 거를 빼놓고 우리 요거 딴 거 이런 거 질문할 거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여당 보좌진들은 다 줘요. 같은 여당이면. 근데 야당 보좌진들은 안 줬을 거다.
그래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상당히 총리가 당황했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총리가 되게 할 일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런 평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답변이라든지 표정, 억양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과연 저분이 일국의 책임 총리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좀 업무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관심이 없는 게 듭니다. 아니라 권한이 없는 거라니까요. 아니, 정보가 권한이 없고. 없으니까 관심이 없겠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책임 총리라고 하면 기재부는 사실 총리실 산하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영빈관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연히 그 예산은 국무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를 시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재부 장관이 저 대통령실 예산은 요거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따로 보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600조 넘는 예산인데 네. 사실 이걸 뭐 개별적으로 다 알긴 어렵죠. 네. 따로 떼서 이게 이슈가 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유능한 총리실의 참모들이라면 네. 대정부 질문 앞두고 있구나. 그럼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겠지. 그럼 우리 대통령실과 관련된 예산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자 총리에게 그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이든 총리실이든 참모들이 예. 제대로 일을 못해요. 안 해봤던 사람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비서실장 보세요. 변호사잖아요.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국회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장악을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람 아니, 쓰는 게 비서실장은 문제입니다. 누가 변호사라고 기재부 얘기해요. 출신 아니에요? 저기지 검찰 출신이지. 아니, 아니, 법조인 지금은 총리실 당연히 비서실장. 검찰 출신이니까 그런 거 같고 검찰 사실은 출신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직은 변호사인데 아니 사실 이 국무회의 통과하는데 국무회의를 이 총리가 어쨌든 주관하고 방방두드렸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제 보좌관들 탓으로 돌릴 수 있느냐? 물론 보좌관 업무는 총리 자체가 어느 정도 장악력을 갖고 일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한번 파악해 봐라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좌관들이 뭐 보고를 안 했으니까 몰랐다라고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식물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878억 정도면은 보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물론 이 액수만 놓고 보면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사실 600조가 넘는 예산이니까 이걸 뭐 모든 항목을 다 보고하진 않아요. 근데 장 교수님 말씀처럼 그래도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그렇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을 만한 사항이면은 보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관가에 들리는 소문은 한덕수 총리가 정무적인 이슈에는 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은 경제 분야. 그러니까 경제 분야를 약간 이제 기재부의 이제 경제부 총리, 뭐 국토부 총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짜서 자기가 그런 정책 조정 같은 거를 하는 거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거 아니냐라는 소문은 드는데 그리고 약간 일부러 좀 지루하게 답변하시는 게 전략이라는 얘기도 해요. 예,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신문 예. 보고 알았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네. 한덕수 총리한테 기대를 했던 거는 이미 총리 경력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국정 전체에 있어서 안정감을 좀 더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건데 현재로서는 그런 능력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건 맞죠. 대통령께서 정치를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노련한 총리가 네.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총리도 뭔가 넋을 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너까지 또 놓았겠습니까? 얘기를 안 그게 한다는 책임이 건데. 총리한테 있냐는 거잖아요.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누가 3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또 저희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상관없어요. 얘기하세요. 이재명 당대표 얘기하고 또 한다. 똑같은 답변을 봐도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는 그때 답변하는 매끈하게 잘했거든요. 이낙연 총리 잘하셨죠. 예. 그렇죠. 그런 걸 봐도 그러면 이제 권한을 누가 줬냐 안 줬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기도 이거 하고. 뭐 관심이 간단한 건데 없으시니까. 하나만 더 짚고 가볼까요? 뭐 대통령 전용 병원이 있냐 이 질문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질문을 한 건데요. 한덕수 총리가 기밀 지켜달라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전용 병원 이거 기밀 사항입니까? 비밀인가? 그게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전용 병원 얘기도 많이 나왔고. MB 대통령 때도 나왔고 네. 해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뭐 굳이 따지면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비밀 계속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거를 북한에 갖다 주면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죄가 되듯이 뭐 그렇게 걸리면 걸릴 수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언제 진료를 받았다, 어떤 병명이 있다 이런 거는 기밀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디 사는지와 어디가 전담 병원인지를 기밀 사항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좀 총리께서 예민해지지 않았나 이런 식의 답변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유능하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원칙대로라고 하면 기밀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동선이라는 게 가능하면 많이 안 알려지는 게 좋잖아요. 원래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거에 좀 덜 민감합니다. 뭐 미국 같으면 굉장히 민감하고 그럴 텐데, 근데 최근에 보면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신문에 안 나와가지고 총리가 아니, 몰랐던 그렇다고 거 총리가 아니에요? 그 뭐 다 공개돼 있는데 뭐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신문에 나와야 돼. 이 정도로 하고요. 대통령실 이전 비용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빈관 신축 논란도 있었지만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약간 그 이전 비용이라는 것을 협의의 이사 비용으로 얘기를 하다가 네.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 안 맞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언론사마다 이 비용을 추산해 놓은 게 조금씩 다릅니다. 뭐 좀 보수적으로 잡느냐, 넓게 잡느냐에서 뭐 천 몇백억 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논란은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체 마스터 플랜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 문제네. 왜냐하면은 국민들께서 전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고 전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쓸 건지를 아셔야지. 뭐가 나올 때마다 야 그럼 계속 앞으로 얼마나 드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찔끔찔끔 뭐 이렇게 큰 액수를 왜 이렇게 찔끔찔끔 얘기해라고 하는 불만이 안 생기시는 거고요. 네. 근데 대통령실이 당선인 시절에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다 이렇게 뭐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이사 비용을 의미하는 이사 비용만 거겠죠. 의미하는 거다. 네. 근데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됐었거든요. 252억 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업무를 최소한해서 시작할 수 있는 딱 그 이사 내지 이전 비용만을 얘기하는 걸 텐데 예,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플랜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최초에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발표한 우리 전 이전 변호사 비용이- 얘기 들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사하면은 네. 사다리차하고 이사차 가는 비용만 비용이고 도배 장판하고 나중에 뭐 전기 인터넷 하고 이런 거는 이사 비용 아니란 얘기잖아. 한마디로 도배 얘기하면. 장판까지는 좀 포함해줘야. 근데 추가로 뭐 좋은 가구 사고 뭐 사고 이런 아니, 거는 이제 이사 그건 비용은 아니지. 아니잖아요. 가구는 그대로 들고 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서 인터넷을 새로 깔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예. 아니라는 얘기랑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그 이사하면서 저는- 들어가는 비용은 다 들어가는 거지. 이거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 천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예. 대통령실에서 전반적으로 합창까지 이전하는데 총 얼마 비용이 듭니다. 그래야 저희가 대통령실 완전하게 이전하고 안보 문제도 공백 없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국정감사 기간에 또 예산안 전국에서 야당이 공격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밝힐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을 잘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근데 근데 그거를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몰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합참 이전 비용만 해도 뭐 3천억, 이게 3,500억 감추는 게 들어간다 그러지. 좋지가 않잖아요. 뭐 호텔도 그럼요. 옮기면은 몇 네. 천억 든다 그러지. 예. 또 뭐 사령부 옮기면 몇 천억 든다 그러지. 그럼 막 조단이 늘어나는데 그럼 국민들이 당연히 그럼 뭐하러 옮겼냐 그냥 있지. 이 얘기 나올 테니까 못 하는 아예 거죠. 한 방에 맞는 게 낫지 계속 찔끔찔끔 맞으면은 이거 더 큰. 근데 이게 진짜 왜냐면 애시당초 차라리 그냥 세종시로 갔으면 그 깨끗한 터에 그냥 건물 하나 짓고 하면 되는데 합참 이동 비용이 지금 최소 이탄희 의원이 이번에 질의한 거 보니까 2,98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이게 연쇄 이동을 해야 되니까 외교부 장관 공관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한 25억 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연쇄니까 차라리 새 터에 그냥 싹 깔았으면 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았을까 네. 싶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일단 용산으로 간 선택 자체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제가 여당 소속이지만 자진납세 하자면은 이 모든 논란이 저희가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참모들의 무능으로 돌립시다. 아니, 참모의 무능도 무능인데 냉정하게 말해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용산으로 옮겨서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가 나왔으면은 네. 1조면 어떻고 2조면 어떻습니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게 우리가 600조 단위 예산을 쓰는데 대통령 업무 효율이 뭐 10% 20%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길게 놓고 봐서 진짜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가 아니라 일반 그 관청 같은 데로 오고 그게 협업이 더 잘 되고 뭐 부처가 칸막이도 낮아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도 해소돼 가지고 우리 대통령 뭔가 이제 좀 더
21세기형으로 진화하고 있네라는 평가를 국민들이 한다면은 까짓거 뭐 총액 얼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아니 뭐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크게 나아지고 발전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돈은 든다라고 하니까 이게 더 엄격한 것 같고 참모들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마스터 플랜 내놓는 게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뭐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요. 참모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냥 이걸 결정하신 윗분을 원망하겠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뭐하러 지금 직원을 하겠어요. 차라리 참모로서 잘 보인 다음에 낙하산을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아무도 직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집권 초기에 영이 딱 설 때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분들의 고충은 이해는 하지만 예. 나라 입장에서 보면 예산 낭비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이러는 거예요.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도 지금 또 그 전년 대비 2배가 들어서 또 9억 몇천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 업데이트 비용인지 새로 구축해서 드는 비용인지 가지고 여야가 또 싸우고 있어요. 그럼 경찰에서 차량을 더 사야 되는데 원래는 한 700m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게 한 반경 7km로 확보해야 돼서 차를 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전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부대 비용인데 이런 게 계속 늘어날 것 같이 보여가지고 아마 유일한 지금 업적이라면 업적인데 이게 계속 지금 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천하람 변호사님 오늘 좀 발언 세게 해주셨는데 아니요. 사실 네. 그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경고 받으셨잖아요. 아니요. 요 얘기는- 제가 뭐 직접 경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요 얘기를 미리 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광고 듣고 와서 천하람 변호사님의 입장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이거 빨개진다. 예, 정치 인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하람 변호사님의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받은 경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 변호사님 먼저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윤리위가 최근에 그 이제 부적절한 언행을 자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제 이름을 언급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근데 누가 봐도 언론에서 천하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포함돼 이제 있었어요. 이게 매우 소수의 언론에서 이게 천하람도 여기에 대상자가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도다. 네. 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사에 괜히 딱 그런 기사 나왔는데. 쓰는 거 아니에요. 하태경, 취재가 허은아, 됐어. 천하람 등 겨냥한 듯. 전혀 한 듯. 그 제가 국민의힘 윤리위원 9명 중에서 제가 한 3-4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예. 나는 진짜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다. 내가 당원이었으면 난 진작 제명당했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예. 장 교수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 네. 기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장 교수님보다 약하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 민심에 썩은 맞추다 기준에. 보니까 당심이랑 유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썩은 기준에 제가 맞추고 아니 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얘기 하는데 뭐냐면 윤리라는 데가 이렇게 경고를 하는 데인가. 그렇죠. 윤리라는 거는 원래 그 뭔가 들어오면 판단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같은 데예요. 법원이 예를 들어서 누구 했으니까 지나가다가 저 사람 좀 위험하네. 당신 조심하세요. 죄 지으면 구속시킬 겁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윤리가 과연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 같은 데서 지도부에서 네. 뭐 나가는 이런 분들한테 좀 당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십시오. 너무 나가면 안 됩니다. 요건 할 수 있어요. 정무적인 거니까 정치적이고. 근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윤리위 권한이 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저는 뭐 원외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윤리위가 뭐 허은아, 뭐 하태경 이런 의원들한테도 경고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보면. 네. 근데 윤리위라는 거 기껏해야 당내 기구잖아요. 사실 윤리위원장도 전당대회에서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한테 니네 발언 조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네. 헌법기관인 정치인들이 정치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당내 하부기관에 불과한 윤리위가 사정 경고 내지는 뭐 검열을 요청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또 생각해요. 경고봐요. 네, 저기 경고받아. 천하람 혁신위원께서 또 윤리위 위상 강화를 또 외치고 계신데. 아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바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진짜로. 예. 윤리위원회가 저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당의 1호 당원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위험한 얘기 하시니까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 보시죠. 궁금해. 외국에서 이제 저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윤리위원회가 미리 좀 윤리 부적절한 언행 대통령한테 경고한 거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완곡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밌네요. 아우, 세다. 어쨌든 이 천하람 변호사님의 그 윤리위로부터의 구두 경고라고 뭐 할 수 있겠죠. 그거는 100%예요, 100%. 안묵. 이준석 전 예. 대표의 이야기로 촉발이 된 건데 결국에는 28일에 가처분 심리도 있고 윤리위 결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좀 애매해졌죠. 원래 같으면 120% 제명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성상남 문제에 대한 어떤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무고 이런 게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정도 사실 안 나왔어요. 그것도 뭐 스모킹건 같은 것도 사실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발언만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네. 발언만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금 장성철 소장님 같은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왜 그러면 뭐 VIP 발언은 문제 안 삼고 뭐 당대표 얘기만 이렇게 하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무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가 어떻게 할지 이제는 솔직히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도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예상해 드릴까요? 네. 지난번에 기사에 어떻게 났냐면 예. 처음에는 이제 뭐 양두구 개고기 이걸로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각하께서 손이 그 말을 쓰셨으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제기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맞아요. 전당대회 시끄럽게 했다 이거죠. 개최 금지라든지 아니면 전국이 개최 금지 맞아. 임이다 했는데 그걸로 징계하겠다. 그게 도코메디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니 왜냐면 본인의 어쨌든 법적 대응을 하는 건데 이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법적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당에 해를 끼쳤으니까 징계한다 이러면 이건 굉장히 그러면 이제 사법 절차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나? 만약에 그걸 사유로 만약에 징계한다 그러면요. 예.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다들 그냥 시키면 그냥 해야 돼요. 당원 당규에 이재명. 그것도 넣자 그러겠어요. 네. 국민의힘의 당원은 당을 상대로 소송하지 못한다. 아니 전반적인 모든 다 가처분 신청에 괜찮으시겠어요? 대해서 그 안건을 아이템을 가지고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전국이랑 그거. 전국위원회를 개최 열지 금지. 말아라 개최 예. 금지 이거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게 그게. 이제 많이 쟁점이 안 되죠. 뭐냐면 예. 잘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가처분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대위가 다시 지느냐 뜨느냐가 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초에 받은 6개월 징계는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예. 그냥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비대위가 다시 사라질 경우에 6개월 그러니까 징계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하는데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느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한 다음에 그 최고위원들이 다시 사퇴하는 방법. 네. 즉 소급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서 비상 상황을 일환이고 만드는 방법. 그렇죠. 다른 하나 방법은 그냥 탈당 경고 내지는 뭐 권고 내지는 제명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이준석 당대표를 당에서 배제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명이나 징계 조치가 꼭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대위에 관한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축출하고 싶은 의도지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시간을 좀 더 끌 수 있다. 가처분 결과를 보고 뭐 이런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속도감 합리적이라고 있게. 생각해요? 윤리위가? 제가 이래서 맨날 소수자가 되나 봐요. 아니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놀란 게 그 이제 전국이 가처분은 당시에 사실은 취하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차 가처분에 주의적으로는 전국이하고 예비적으로 당원 무효를 했기 때문에 네. 법정에서 그거는 취한다 그랬어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3차 가처분이네요. 그렇죠. 3차 가처분. 정국이는 이미 개최가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근데 사실은 이 징계 사유를 그 얘기 들어보면 1차 가처분에서 뭐 절차상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전국이 개최 금지 가처분을 넣었으니까 그게 징계 사유라는 거예요. 아니 법률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오히려 1차 가처분을 제대로 안 수행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전직 비대위원들 말씀처럼 최고위로 다 돌아갔어야 되는데 판결 다 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들 바로 다 징계해야 돼요. 네. 왜 그러실지 이 모르겠어요. 문자파동의 그 유상범 의원도 윤리위원이잖아요. 예, 1차 가처분 항고심을 낸 거에 대해서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 촉구한다. 각하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막을 내렸으니까 유상범 의원 입장에서 이 법률적인 어떤 다툼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예.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주호영 의원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겼으니까 항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주호영 의원이 이의 신청한 것도 뭐 기각이 됐고 그래서 뭐 이거를 왜 굳이 공개적으로 하셔야 되지? 당의 법률 지원단 이런 데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처럼 이 신청 기각되니까 이제 항고를 한 건데 이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한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미 사퇴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각하해달라는 건데 예. 그렇게 저는 안 갈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빨리 하지만 항고 사건 같은 경우는 몇 달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판단을 이미 다 받은 거니까. 그래서 또 이게 확인의 이익이 절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거 바로 각하해버리면 뭐 앞으로 3차, 4차 가처분 문제도 걸리는 거라서 그렇게 되긴 쉽지 않다. 근데 이렇게 재판 빨리 하기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지난번에는 뭐 연기 신청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빨리 해달라 그러고 어떤 때는 늦추자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안 되죠. 저는 굉장히 이게 약간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예. 아무리 정당이고 정당의 법률 지원단이라도 소송을 할 때는 그 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에다가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뭐 준비 서면을 내든 의견서를 내면 되고 무슨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인데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법원장이 응답하라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이걸 왜 페이스북에나 뭐 SNS에다 씁니까? 그냥 법원에다가 본인이 의견서로 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본인 좀- 정치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거는 좀 본인 부적절하다고 마케팅용으로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뭐 일반적인 뭐 눈으로는 요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앵글과 색안경을 끼고 이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좀 하나 비극적인 것 아니, 같습니다. 정치적인 주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유상범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이라든지 윤리위원으로서 제대로 된 판단과 전 정상적인 네, 사퇴하셨죠. 네, 하셨지만 네.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음. 이분이 법률지원단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송들이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 유리하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게 예. 됐고,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심각하게 논의 안 해도 괜찮다. 네. 근데 사실은 재밌는 게 보통 우리가 뭐 사건 뭐 변호사들 아시겠지만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바꾸거든요, 보통. 변호사를? 변호사들은 이제 바꿔요, 보통. 소송 대리인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예. 바꾸든가 아니면은 뭐 법률지원단 바꾸든가 보통 왜냐면 그래야만이 어찌 보면 뭔가 새로운 방안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그냥 쭉 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 쭉 가는 건 이해가 돼요. 어쨌든 1심에서 처음에서 이겨오고 이랬으니까. 예, 근데 있으니까. 법률단장도 그대로 가고 뭐 대리인도 그대로 가고 논리도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뭔가 조금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발전이 있고 이래야 지고 되는데 싶은가 아, 그리고 별로 제가 없어요. 저도 진짜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률 지원단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저희 당의 법률 지원단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법률 지원 단장이 현역 의원이잖아요. 법률 지원단에 계시는 분들한테 법률적인 걸 물어보면은 미안한 말인데 그 법률 지원 단장이 듣고 싶어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줘요. 아,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 뭐 민주당도 비슷할 거예요. 아, 민주당은 안 왜냐하면 그래요. 아니 왜 자꾸 그러세요? 민주당도 소송 진 거 뭐 한두 번이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 당의 법률 지원단에 들어와 계시는 분은 정치를 하셨거나 했거나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얘기를 좀 논리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우리 당이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당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정치적인 거를 원래 다루지도 않는 법무법인에다가 그냥 제가격 주고 한번 맡겨가지고 법률 자문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법적인 문제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랑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셈법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냥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 어제 우리가 나온 그 대통령실파의 각종 악재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주는 이준석 대표 얘기는 사실 그렇게 큰 정가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 더더욱 존재감 없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라도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존재감 당 대표를 노리시는 분이 그러면 본인이
통합의 아이콘으로서 뭔가 나서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지 주호영 정진석 위원장한테 꼭 그냥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썩 원만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본인이 큰 꿈을 꾸리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 본인이 어떤 중간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면모를 보여줘야지 지금 이렇게 유체이탈하셔가지고 주문을 하면 될 문제인가? 저는 약간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그 지도부가 아니니까 지도부한테 이거 촉구한다 이런 의미로 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국민의힘 내 죄송해요.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분 우리는 저 같은 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서 좀 풀고 정치적으로 풀어라. 근데 국민의힘 분들은 항상 이미 끝났다. 이미 뭐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 항상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다 안 된다는 거는 게 어떻게 공감대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약간 입서비스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면 본인이 그런 노력을 하시면 되죠. 가서 이제 이준석 대표랑 만나서 좀 중재 역할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내부 분위기는 전혀 안 그런데 그러면 그냥 약간 그냥 립서비스 같아요. 제가 보기엔. 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부여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저도 대통령실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긴 한데 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사이가 껄끄러운 건 맞는데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까지 하셨는데 대통령실 쪽이랑 얘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그쪽에다가 조금 이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공간을 열어줄 것을 주문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의지만 있다면은.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주호영, 정진석 두 분이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냥 좀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그런 판단 아닌가 하는 생각.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그 천하람 변호사님이 0.1%라고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은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안 한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17일에서 19일 조사한 것을 보면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물론 56%로 과반이긴 합니다만 지지하겠다라고 한 응답이 35.9%입니다. 35.9%면 꽤 높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보수 정당을 위태롭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다음 총선 구도 흔들기 정도는 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흔들기까지는 아니고 네. 살아남을 수 있다 정도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적극 지지한다가 17.3%고 지지할 수 없다가 18.6%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체가 지금 35.9%라고 이제 오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8.9%예요. 지지하겠다가.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뭔가 물론 지역구도에서 소선거구의 지역구 선거에서는 좀 힘듭니다만 네. 지금 지난번에 뭐 위성정당으로 해서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 이제 조금 더 강화되거든요. 이번 선거 때. 왜냐하면 그 소위 캡 조항이라고 하는 게 부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했을 때는 뭐 비례로 한 4, 5석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집안은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가 이제 좀 현재까지 시점에서는 좀 냉정한 분석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본인은 계속 창당 생각 없다고 얘기하겠지만요. 저는 창당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시점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하에서 본인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예. 본인은 정치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가장 큰 정책 이벤트가 2024년 총선인데 거기에 몸을 담그지 않으면요 본인 정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24년 1, 2월 달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파동이 일어나서 100석을 뭐 얻기 어렵다라든지 예. 또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고 억지로 괜찮은 사람들 공천 안 주고 해서 좀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당은 창당할 수가 있겠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으니까 예. 자 우리 국민 여러분 저희 좀 비례대표 의원 많이 좀 선택해 주세요 해서 교섭단체 수준까지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창당할 텐데 지금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요. 예. 정당 창당하려면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심점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할 수 대선 있는 후보급의 예,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아직은 없고 아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돼요.
영남이면 영남, 호남이면 호남. 우리나라는 이념 정당, 가치 정당이 의석수얻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지역적으로 너무 지금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또 하나는 현재 의원이 안 따라 나올 거예요. 의원이 없는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인의 세력의 왜소함만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당분간은 아니고 창당한다면 2024년 1월, 2월. 그때를 주목해봐라. 그럼 저는 정 소장님 말에 의하면 예. 총선 때 공천 못 받을 국회의원들이 막 튀어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못 받지 현역 지금 의원들 중에 많이 나오고 그 중에 또 뭐 호남은 민주당이니까 영남에 있는 의원들 중에 공천 못 받고 사람이 많다. 그럼 말이 딱 되잖아요. 많죠. 지역 기반도 있고 현역 기반도 있고 예.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구심점 대선 후보 네. 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유승민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어쨌든 대선 후보 중에 그러면 뭐 말씀처럼 총선 앞두고서 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 듣는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2024년 그러니까. 1, 2월 그러니까 저는 달에는 3에서 할 5석 있다.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그 비례정당 만들어서 지난번 총선 대응했듯이 왜냐하면 공천 못 받은 학살되는 분들이 네. 꼭 새로운 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서청원 의원의 친박 연대로 가지 않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어요. 그 당시 보면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를 더 원할 거고 유승민 의원은 또 한 번 탈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한 미미하게 3에서 5석 정도가 맥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장 소장님 말씀처럼 하면 이준석 정치 인생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른정당 시즌 2밖에 안 돼요. 뭐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공천 못 받은 사람들 대충 몇 명 모아가지고 뭐 당 하나 만들어서 뭐 비례로 몇 석 받고. 근데 미안한데 잠깐만. 예. 바른정당의 실패 원인은 뭐냐면 대선 후보가 없었어요. 그건 대선을 앞두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그렇죠. 영입하기 옹립정당이었긴 위한 하지만. 그런 정당이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망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비례 몇 석 얻고 뭐 아니면 어디 분탕질 쳐가지고 뭐 단일화 몇 개 해가지고 의석 몇 개 가져가고 이런 정당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러 여론조사들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TK에서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소위 이런 신당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높은 지지를 받아서 말 그대로 새로운 당이 뭐 보수의 주류 정당이 되는 정도라고 데이터가 나온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은 그냥 또 이중대에 불과한 내 거예요. 말이 그 그러면 말이잖아요. 네.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못 받아도 예. 무소속 출마라는 옵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신 0.1%는 어떤 가능성이에요? 그거는 이제 왜 열어두신 거예요? 예를 들면 당에서 제명을 당해서 네. 그 제명이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에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당이든 뭐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 소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질 가능성이 0.1%밖에 안 된다.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신당 시나리오가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그런데 공천은 못 받으면 그냥 이번에 건너뛴다. 아직 뭐 젊으니까 뭐 이 무소속 대표는 출마도 할 수도 있죠. 그럼 탈당. 네, 뭐 탈당을 이 하든 부분은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짧게 그리고 주호영 받을 원내대표 수도 있잖아요. 세상 일 뭐 모르는 거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61대 42 19표 차로 신승을 거뒀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신승이라는 평이요. 결론만 놓고 보면 짧게 차기 당권구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뭐 정진석, 장제원 대 권성동이 뭐 분열됐다 이런 해석도 있고 정진석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또 궁금증도 있는 것 같은데. 꿈틀꿈틀 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뭐에 대해서냐면 우리 당이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우리 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가 되는 것이 괜찮을까? 이대로 가면은 정말 대통령실이 공관위원장도 자기네들끼리 임명을 하고 전당대회 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 당대표 시켜가지고 당을 장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게 맞나? 이러면 다음 총선 이길 수 있을까? 그 다음 대선은 어떻게 되지? 그런 것에 대한 반감, 불안감, 윤핵관들과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가 이번에 42표로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상황을 바꾸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대표감, 대선 후보감이 네. 비윤, 반윤에서 나와야 이러한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지. 현재로서는 이것이 차기 당권 구도에 어떠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뭐 그 보니까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 있긴 있잖아요. 맨날 나오는 사람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예. 천하람 위원장님에 대해서 지금 경고한 거예요. 근데 지금. 42표 아니 나온 당대표 것도 후보자가 이런 사람들 있다는 말도 못합니까? 안 돼, 안 돼, 뭐 지금. 사람들을 안 돼요? 지지한다는 안 돼. 것도 아니고. 그런 누구 해야 안 돼? 돼. 무조건 누구예요 그러면?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상해 보는 거니까요. 대통령실 42표에는 근데 장제원 의원 쪽 사람들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차피 근데 뭐 윤핵관 중 하나잖아요. 아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그 원내대표 선거 나고 나서 네. 비온 의원을 만났는데 장제원 의원을 지지하는 표가 갔어요. 막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최근에 비윤 의원 몇 분 만나서 물어봤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에너지가 원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비공개로 이런 식으로 무기명 투표를 하면은 예를 들면 이준석 추가 징계해야 된다, 아니면 비대위 시즌 2 띄워야 된다, 권성동 재신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40%가 원내로 그럼요. 실제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이번에 표출된 거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용호 의원이 실제 정견 발표 때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좀 거기 현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 쪽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비토는 하지 않았고 이용호 의원도 민들레 거기에 초기 모임이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 찍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게 중론이었고 다만 오히려 마지막에 비대위 소송이 당이 질 수도 있으니까 원톱으로 가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인 거 아니냐. 그게 없었다면은 저는 정말 더 비등비등했을 저는 예. 궁금했던 게 지난주 방송에서 원래는 이제 장서주 교수님이 시간이 윤재욱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짧게 나온다. 말씀해 홍문표, 김학용. 근데 네. 막판에 이걸 다 교통 정리를 누가 시켰냐. 이게 사실 하나 궁금하고요. 권성동. 다른 하나는 누가 시켰다고? 권성동. 그러니까 그 권성동이 부분이고 뭔 힘으로 했겠어요? 또 하나는 아, 61대 대통령실. 48 정도 나왔는데 대충 그 60표가 영남표가 한 58표 정도 됩니다. 현역 의원 기준으로. 예.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과 공천을 받아도 불안한 비영남 그 차이가 이 표에 묘하게 투영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당권구도 어디로 흘러갈지 이것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랑 왜 이재명 당대표 얘기는 왜 광고 안 들으시죠. 해요, 작가님? 네, 너무해요. 예,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 대타 진행도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허이로 아나운서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네 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또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후배 아나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치인싸는 걱정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희는 뭐 오전 11시 EXX 5분에 저희 안 찾아뵙겠습니다. 하니까요. 예. 지금까지 현근택, 김준우,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